여러분, 오늘은 대가 칸딘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폭넓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칸딘스키 짧게나마 청기사파 만든 과정 소개했었는데 굳이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세종문화회관 가시면은 칸딘스키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이란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찍혀있는 저의 모습이 지긋지긋하게 반복 재생되고 있을 건데요. 되게 진지하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공적인 장소니까요. 좀 더 가볍게 칸딘스키 소개도 해드리고 나름 전시도 홍보해드릴 겸 겸사겸사 칸딘스키 이야기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 모스크바 태생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66년생이라서 후기 인상파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들하고 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이죠. 다만 시작이 좀 늦었던 사람입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원래 법학 전공하고요. 되게 학구적이고 똑똑해서 이미 20대 중후반 무렵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부교수로도 활동을 했었고 다른 대학에서 정교수로 제안까지 받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 뛰어났던 인물이었죠. 30살 될 무렵에 첫사랑이자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아냐란 여인하고 결혼까지 해서 교수로 살면서 탄탄대로가 준비되어 있던 인물이었는데 인상파 거장 모네의 작품, 그 중에서도 건초더미 연작이라는 이 작품을 보고 감동을 했답니다. 화가로서 좀 살아보자 하고 그 교수직 같은 거 다 던져버리고, 이것도 되게 대단한 시도죠. 독일 가서 안톤 아지베라는 사람한테 그림 배우게 됩니다. 팔랑크스라고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임까지 만들어서 우리만의 새로운 예술 해야겠다 라는 진보적인 꿈을 좀 꾸기 시작한 거죠. 그룹에서 민터라는 여인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했다고 했죠. 결국 아냐와의 관계가 완전 어그러져서 갈라서게 되고 민터와 연인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칸딘스키는 막상 천상 화가처럼 막 물감 묻히고 자유분방한 패션으로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두운 정장 계열의 옷을 입고 많이 돌아다녔답니다. 완전히 갖춰진 자신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저도 좀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바람 펴서 새로운 여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민터가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어졌답니다. 외부적으로 나서는 것도 어려워했고 민터는 결혼을 원했는데 결혼도 안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좀 그런. 그 시기 무르나우라는 조용한 마을 가서 야수파 작품에 한창 관심 가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더 진보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쯤에 이제 칸딘스키가 잠깐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언뜻 소개해드렸던 청기사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칸딘스키는 음악에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했죠. 특히나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에 되게 영감을 많이 얻어 부성 시리즈를 좀 선보이게 되는데요. 추상 영역에 도달한 이후 칸딘스키 작품 보실 때 크게 세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상, 즉흥, 구성이란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자, 인상 같은 경우에는 본 것에 대한 기록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들이 좀 많이 등장할 거고요. 즉흥 시리즈부터는 감각에 대한 해석으로 보통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좀 추상의 영역으로 좀 도달한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음악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교향곡과 같은 창의적인 시각 결과물을 내놓은 게 구성 시리즈다 라고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이제 두 번째 연인이 계속 결혼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둘의 관계도 끝납니다. 우울해질 뻔했으나 니나라는 여인을 만나서 평생 같이 살게 되고 결혼도 합니다. 아이도 태어나게 되죠.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러시아의 경제 공황과 대기근이 찾아오면서 아이 먹을 게 없어서 아이도 막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동료들이나 후배들하고도 교류하고 영감을 얻었지만 칸딘스키가 추구하는 건 결이 좀 달랐기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서 독일로 가게 되죠. 러시아는 배신했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려서 시민권도 이제 박탈해버리게 되고요. 그 이후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동료였던 파울 클레라는 사람 만나서 예술 장인 집단 바우하우스란 공간에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너도 여기서 활동하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엔 회의적이었으나 초대 학장이었던 발터 그로피우스까지 나서서 칸딘스키를 설득하자 결국 합류하게 되고요. 후배 가리키는 재능이 진짜 뛰어났답니다. 이렇게 이거 괜찮네. 존경받는 스승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것도 계속 갈 수는 없었던 게 2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히틀러 원래 꿈 화가였다라고 하죠. 자기 취향 아닌 진보적인 예술들은 다 걸러버리는 상황이고 불태우고 퇴폐미술이라고 지정해버리니까 다시 프랑스로 떠나서 당시 또 새롭게 주목받고 있었던 앙드레 브르통이라는 사람 중심의 초현실주의, 너 초현실주의, 너 초현실주의 이렇게 지정해서 리더격으로 활동했던
있었던 시인이자 비평가였는데 이 사람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말년의 칸딘스키 작품, 대표적으로 푸른 하늘이란 요 작품만 언뜻 보셔도 미생물 떠다니는 것처럼 좀 초현실적인 독특한 말년기 시리즈 작품들도 선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칸딘스키의 마지막은 2차 세계대전 딱 끝 무렵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와인 조금하고 담배 몇 개 피로 자기 생일 축하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이 칸딘스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없다. 왜냐하면 예술은 자유이니까 라고 얘기했다는데요. 미술작품 보러 가셨을 때 이런 텍스트적인 미술사의 정보나 작가의 삶에 너무 막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직관적으로 감상하고 느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상의 영역부터는 음악 듣듯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아트와 레플리카 그리고 칸딘스키를 존경하는 현대 예술가들의 재해석 작품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칸딘스키 한번 기억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느낌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